자, 이번 시간에는 양난 이후 정치 운영이 변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정치는 크게 많이 변화합니다. 특히 조선은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난이라고 하고요. 이 양난을 기준으로 그 앞의 조선 전기, 그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구분합니다. 그만큼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 운영의 변화입니다. 정치 운영의 변화에서 보실 것들은 먼저 바로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비변사 강화. 자,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는요, 원래 임시기구입니다. 왜구나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던 임시기구, 그러니까 늘 하던 기구가 아니고요. 이렇게 국경에서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로 모이던 기구가 바로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1555년에 을묘외변을 거치면서 이게 임시기구가 무슨 기구로? 을묘외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화 됩니다. 자, 상설기구라는 얘기는요, 그쵸? 없어지지 않고 늘 존재하는 기구. 그쵸? 임시기구는 그때그때 모이는 기구라면 상설기구는 늘 존재하는 기구로 바뀌게 되죠. 특히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고위 관원들의 합의 기간으로 확대돼요. 그러니까 이 비변사 회의가 열렸을 때 모이는 사람들은 이 국방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당상들, 그러니까 되게 높은 관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임진왜란이나 특히 병자호란 같은 이런 국가 위급 상황, 임진왜란 같은 국가 위급 상황이다 보니까 비변사 회의가 열려서 국가의 중요 인물들이 다 모였을 때 이 국방 문제나 전쟁과 관련된 문제들 말고도 다른 문제들을 다 처리하면서 점점 그 역할들이 정치적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정치적인 기능이 점점 강화되죠. 그러니까 비변사가 원래 자신의 기능인 이러한 국방이나 전쟁, 군사 이런 문제들 말고도 뭐 내치와 관련돼 있던 내부 정치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처리하기 시작하니까 기존의 정식의 의정부와 육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조선 통치 체제가 무너지고 비변사에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죠. 원래 제대로 한다라면은 왕 밑에 의정부가 있고 의정부에서 이호, 예병, 형, 공예 각각의 판서들에게 각각의 업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비변사에서 그 일들이 다 처리하게 된다라는 거에서 비변사의 역할이 상당히 강화되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조선시대 전기에는 뭐가 있었죠? 군사제도로, 조선시대 전기에는 5위가 있었습니다. 중앙군이. 근데 임진왜란 시기에 군 조직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도중에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부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중간에 이제 임진왜란과 정유재랑 그 사이에 있죠. 훈련도감을 설치하면서 이제 오군영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차례대로 이제 동시에 이 5개 부대, 훈련도감과 어영청, 총육청, 수어청, 금이영 5개 부대가 동시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임진왜란부터 해서 나중에 차례대로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뭐 어영청, 총육청, 수어청, 금이영 이렇게 5개 부대가 조선 후기에 만들어서 조선시대 후기는 오군영 체제다. 5개 군영 체제고요. 주로 이런 군인들은 직업군인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기 같은 16세에서 60세 미만의 양인 남자들이 군대를 가고 뭐 보법이란 걸 통해서 어쨌든 의무병 제도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직업군인 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제 소고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고군. 조선 전기에도 예비군 같은 거 하나 있었죠. 조선 전기에는 예비군으로 잡새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잡새꾼. 네, 조선 후기에는 소고군이라고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 포함됐던 지방군, 뭐 또 일종의 예비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선 전기에는 잡새꾼이 있었고, 조선 후기에는 소고군이라고 불리는 그런 예비군들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체제가 무너지고 조선 후기에 비병사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조선 전기에 5위 중심의 체제가 무너지고 군대는 5군영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는요, 세금을 3개를 냅니다. 그렇죠. 전세, 공납, 여 이렇게 3개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제 이 전세는요, 토지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그 수확물에 따라서
그 해에 세금을 내는 건데요. 토지 소유자에게 풍용에 따라 차등 부과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요. 이게 뭐 깊게 들어갈 내용은 아니긴 한데 세종 때 공법이란 걸 제정해요. 그래서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 6등법이라고 하는데요. 6개 등급. 그리고 땅의 그 해 풍용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땅이 좋냐 안 좋냐를 6개로 나누고 뭐 이해 올해에 풍년이 들었냐 흉년이 들었냐를 9개 등급에서 좋은 땅에 세금을 많이 내고 나쁜 땅에 세금을 좀 적게 내고, 그리고 풍년이 들면 좀 많이 내고 흉년이 심하게 들었을 때는 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방법을 취했던 게 바로 조선시대의 조선 전기의 세금 제도인데요. 이런 땅에게 세금, 이러한 조세는요, 전세는요, 누가 내야 되냐면은 땅 주인이 내야 돼요. 지금도 그 재산세 같은 것들 보면은 집주인이나 땅 주인이 재산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세입자,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려가면 큰일 나죠. 근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땅 주인이, 지주라고 하면 땅 주인이에요. 지주가 내야 될 세금을 소작인들한테 네가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제가 냅니까? 라고 소작인이 얘기하면은, 야, 너 농사 짓기 싫어? 내년에도 또 여기서 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네가 내. 라고 이제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치면 갑질을 한 거죠. 갑질해서 소작인을 전가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영정법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영정법.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영정법과 대동법과 균역법.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앞에 것들은 선생님 설명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영정법을 실시해서요, 풍흉해, 이런 거 상관없이, 이런 게 워낙에 좀 주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원래 이럴 때는 되게 1년에 세금을 뭐 4에서 20도 정도 걷었다라고 해요. 20도 정도 걷었는데, 이제 토지 1결당, 이 결이란 말 어렵죠? 그냥 토지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냥 100평당 쌀 1가마, 1000평당 뭐 쌀 10가마, 이런 식으로 그냥 평 같은, 몇 제곱미터 같은 그냥 결,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상대적인 기준이긴 한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토지 1결이라는 면적만큼 면적당 쌀을 4에서 6도로 징수했다. 되게 낮아진 거죠. 하향된 거죠. 되게 많이 했던 20도까지 냈다고 하는데, 이게 점점 요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향 평준화되는 경향이 보여서 그냥 이렇게 고정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납이라는 것은요,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바로 이 공납이죠. 그렇죠. 영화 광해에도 보면은 영화 광해가 이병헌 씨가 그 사월이한테 묻죠. 궁녀로 들어왔던 사월이한테 묻게. 한번 잠깐만 보고 갈까요? 사월아, 예, 전하. 15이라 했더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래, 어쩌다 여기까지 올라왔노? 자, 그냥 물어보는 것이니 기탄 없이 대답해 보거라. 소인의 아버지는 산골 소작농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관아에서 세금으로 전복을 바치라 하여 농사꾼에게 전복이라니. 그래서 고리를 빌려 세금을 메우다 보니 빚을 낳게 하고 결국 집과 전단마저 빼앗기고 아버지까지 옥살이를 하게 되었나이다. 저런. 그걸로도 가름이 되질 않자 어머니와 동생은 변방 노비로 팔리고 저는 참판댁집 몸종으로 이런 나쁜 놈들. 혼자 남은 아버지는 결국 맞은 장이 화근이 되어 해를 넘기시지 못하시고 그만. 이런 족같은 전하. 어메가 안 보고 싶으냐? 생사만 알아도 원이 없겠사옵니다. 그래. 네, 왕노릇 끝나기 전에 네 어미를 꼭 만나게 해주마. 약조하마.
망극하옵니다. 망극하옵니다. 저. 나가보거라. 자, 이 장면도 보게 되면은, 그쵸. 지금 산골에 사는 사월이한테 뭘 바치라고 했어요? 전복을 바치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 만큼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바로 이 공납입니다. 그래서 왕실과 관정이 필요한 지방의 토산물, 요즘 좀 특산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군현에 이게 중요한데 각 호별로 집집마다 집 단위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전세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거죠. 근데 공납은 집집마다 부과하기 때문에 땅이 있든 없든 재산이 많든 야, 민식이네 너 사과 한 박스, 너 선영이네 사과 한 박스, 예언이네 사과 한 박스,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납이란 것도 만연합니다. 이 방납이란 건 뭐냐면요, 어쨌든 어떻게든 세금을 내라고 한 거, 특산물을 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지역에 뭐 특산물이 사과다라면은 사과를 바치러 갔어요. 바치러 가면은 관리가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 사과 한 박스 내려왔어요 했더니 안 받아. 왜 안 받을까요? 야, 너 거는 뭔가 좀 문제가 많아요. 아니요, 이거 누가 봐도 최상품의 사과인데요 라고 하면은 안 받아. 네 거는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저기 보면은 저 앞에 말똥이네 가게 있지? 말똥이네 가게 가면은 저기 사과가 딱 규격에 맞고 저걸 사다 내야지 세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과를 사러, 이제 그 말똥이네 사과를 사러 가요. 그럼 말똥이가 이거 얼마야? 라고 하면은 이 사과 한 박스에 요즘 시세가 10,000원인데 100,000원 이렇게 불러요. 심한 경우 100배, 100,000원 이렇게 부른 경우도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비싸? 실은 말든지. 그러면 너 이거 세금 못 내면은 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알지? 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말똥이네 가게에서 사과를 사다가 세금으로 내야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맞자고 방어하는 거, 막는 거, 이런 걸 방납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날까요? 그렇죠? 그러면 말똥이네 가게 같은 그런 장사꾼들이랑 관리들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그렇죠? 다 이제 세금 빼돌리고 뇌물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너무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방납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대동법. 대동법은요, 여러분들 언제 시행됩니까? 그렇죠?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작된다고 했죠. 경기도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데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럼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자, 대동법은요, 특산물로 바치는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쌀 1결당 쌀을 12두, 1결당 쌀 12두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삼배, 면포, 동전 같은 걸로 징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쌀이나 삼배, 면포, 이거는 옷감이죠, 옷감. 이런 거는 쌀, 옷감들은 당시에 현물 화폐, 돈처럼 쓰였던 거고요. 실제 상평통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동전 같은 것들도 실제 돈으로, 화폐로 징수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이제 특산물로 내던 것들을 특산물로 내지 말고 그냥 돈으로 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니네가 돈으로 내면은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직접 사다가 쓸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것들은 특산물을 사다가 나라에 바치는 그러한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히 보시면요, 이제 공인이란 거에 등장, 이 대동법과 연관이 있는데요. 농민들은 세금을 납부하죠. 뭐로 냅니까? 그렇죠? 돈으로 냅니다. 돈으로. 이제 이렇게 돈으로 세금을 내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세금은 어쨌든 돈으로 냈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 특산물들이 필요하긴 해요. 궁궐이나 관청에서 뭐 사과, 배라든지 아니면은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특산물들을 실제로 소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전에는 특산물로 직접 받았지만 이제 돈으로 받았으니까 그거를 돈을 공인한테 줘요. 공인한테 준 다음에 야, 네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품질이 좋은 그 특산물들을 사다가 국가의 납품에, 그렇죠, 물품을 줘다. 요즘처럼 납품을 하는 거죠. 납품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대동법으로 인한 공인의 이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인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뭐 요즘처럼 나주에 가서 배 사오고, 제주도 가서 귤 사오고, 수원 와서 왕갈비 사오고, 뭐 치킨 사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 지역에 있는 시장, 장시가 활발하게 발달하게 되고요.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 바로 대동법이고요. 또 공인이라는 새로운 상인 계층이 성장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인이 등장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다는 것은, 그렇죠, 공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들이기 때문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봐봐요. 자, 원래는
뭐마다, 그렇죠. 각호, 집집마다 부과하던 것을 이제 어떻게 부과한다고요? 그렇죠. 토지 결수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겁니까? 그렇죠. 땅을 가진 사람들,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중에도 보면은 이 토지 결수,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이 집중되는 걸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결수에 따라, 그러니까 땅이 별로 없는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땅을 많이 가진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작됐던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작됐던 대동법이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100년이 걸렸던 이유는 당시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양반들이죠. 양반들은 곧 지배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배층들이 이 대동법의 시행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이 안 내던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그리고 이 방락 같은 것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지배층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뇌물도 못 받는 거예요. 장사꾼들로부터. 그러니까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은요, 16세, 60세 미만 양인 남성들의 노동력. 그러니까 흔히 군역과 요역, 그러니까 군대 가는 거고, 요역은 이제 요즘 좀 노가다 가서 이제 막 성 쌓고 막 이런 일들, 마을에 막 길 닦고 막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군역 같은 경우가 많이 힘들어지는데, 요역 이런 것들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1년에 며칠밖에 못 부른다 이게 정해져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에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군대 갔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데려다가 노가다를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안 가려고 막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안 가려고 막 이렇게 요령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립. 나 대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대신 사람을 사다가 너 대신 가라고 하는 게 대립이고요. 반군수포는 아예 그냥 돈을 관청에 내고선 명 빠지는 뭐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군포의 이중징수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예를 들면 군포를 1년에 2필, 2필을 냈다고 하잖아요. 2필이면은 거의 몇십만 원에 달하는, 요즘 환산하면 몇십만 원에 달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거의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내면은 내가 이제 내가 속해 있는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군형 있었죠. 내가 어영청에 속해 있다. 그럼 어영청에다가 2필을 내면 되잖아요. 그럼 어영청에 2필을 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또 훈련도감에서 와서 야, 너 2필 내. 세금 군포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어영청 소속이라 어영청이 내는데요. 야, 헛소리 말고 또 내. 라고 해서 몇 군데의 부대에서 막 어영청에서도 뜯어가고 훈련도감에서 뜯어가고 또 관청에서 사또 가서 또 뜯어가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몇 번씩 뜯어가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백성들 그냥 달라고 하면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징수가 되게 많았다라고 해요.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영조 때, 자, 균역법은 영조 때 시행됐다. 영조의 개혁 정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균역법이 영조 때 시행됐다. 대동법이 광해군 때 실시됐다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정법이 인조 때 실시됐다는 잘 묻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대동법, 광해군, 균역법, 영조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군포를 한 필로 경감해주는, 그렇죠? 50%나 경감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아까 예를 들어서 막 군포 2필이면 거의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고 했죠. 5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 집안에 남자가 3명, 4명, 옛날에는 또 자식들도 많았잖아요. 이따 치면 1년에 이 세금만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내는 경우도 허다했던 거예요. 그걸 반으로 줄여줬으니까 부담이 상당히 줄었겠죠. 근데 어쨌든 나라는 지켜야 되고 국방비는 나가야 되는데 이게 50%, 뭐 예를 들면 국방비가 1000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반으로 주면 500억으로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었을 때 차액인 500억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왜? 나라는 지켜야 되고 국방비 나가야 되니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게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토지에 또 세금을 매겼어. 딸을 2도씩 토지 1교당 쌀 2도씩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더 걷어서 이 부족분들을 보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동법도 집집마다 내던 세금을 토지 결수에 따라, 그리고 사람마다 내던 세금을 토지 결수에 따라, 그래서 점점 토지에 세금이 붙고 있죠.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땅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도록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무군관포를 징수한다. 선무군관이라고요. 당시에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농민이나 상민들 중에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뭐 요호부민 이렇게 부르는데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명예직으로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는 거예요. 요즘은 좀 무슨 홍보대사 이런 것처럼 하는 일은 없지만 어쨌든 명예스럽게 직함을 주고 그 다음에 너 돈 좀 내라고 해서 걷어가는 게 선무군관포고요. 그래서 또 부족부분은 채우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왕실도 그러면 너네들한테만 부담을 지우지 않을게. 왕실도 솔선수범 해가지고 우리들의 재정을 조금 이렇게 군포 부족 부분을 채우는데 내놓을게라고 해서 어장세 이제 물고기 잡아하는데 이제 그런 세금 내야 되는 거고요. 선박세 배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인데 자 이런 것들은 원래 왕실의 수입원이었어요. 이 세금들은 왕실이 가져가는 건데 자 왕실도 솔선수범해서 어장세나 선박세 이런 것들은 부족분에 채우도록 군포에 대한 부족분에 채우도록 넘길게 라고 하면서 이 50% 줄어든 거에 대한 부족분들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결자, 선무금관포 증서, 어장세와 선박세 등으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가게 됩니다.